측은 월간 에비타 흑자 달성 배경이 꾸준한 구조적 수익성 개선 노력에 있다고 전했어요. 일시적인 수익성 개선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한 건데요. 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저희 아스쇼는요, 한 회사의 인턴, 신입사원,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그리고 사장님까지 보셔도 너무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미래의 사장님, 미래의 대표님이 보시면 더욱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아웃스탠딩의 정말 기둥 같은 기자, 강기목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강기목 기자입니다. 네, 오늘 강기목 기자님께서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주제죠? 네, 오늘은 컬리가 에비타 흑자를 기록했다는 그 소식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었는데요. 컬리가 창업 9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에비타 흑자를 달성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난 1월 23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에비타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는 컬리가 드디어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식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업이익 흑자가 아니라 월 에비타 흑자라는 점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혹시 일시적인 수익성 개선은 아닌지 여러 궁금한 점이 생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방송에서는 컬리의 첫 월간 에비타 흑자 달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밝혔듯 마켓컬리를 굉장히 일찍부터 사용한 사용자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소식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깔끔하게 영업이익을 냈다는 게 아니라 월간 에비타 흑자라고 해서 이게 뭔가 혹시 일시적으로 비용을 줄여가지고 조금 숫자를 만든 것은 아니겠지라는 생각까지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해가지고 강기복 기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저의 의문도, 독자분들의 의문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에비타라는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비타란 상각 전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회계 용어인데요. 상각 전 영업이익이란 이자 비용과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이익을 뜻합니다.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물건을 사고 파는 등의 그런 실제 영업활동과는 상관없이 나가는 비용이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회계 처리상으로만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상각 전 영업이익인 에비타 지표를 많이 보게 되고요. 현재 전체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더라도 에비타 흑자가 나오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미래 이제 흑자 전환으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에비타 흑자를 많이 강조하곤 해요. 예.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에비타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지표인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컬리가 올해 사실 월 에비타 흑자에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영업이익 흑자를 좀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투자 유치 조건 때문에 그런데요. 이 투자 유치 조건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다뤘죠. 네, 근데 좀 복잡하고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예.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컬리는 지난 5월에 대규모로 추가 투자를 받았었잖아요. 기존 투자사인 홍콩계 사모펀드인 앵커피와 아스펙스 캐피탈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 전환 우선주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1,2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이제 조달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앵커피가 한 1,000억 원 정도, 아스펙스 캐피탈이 200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컬리의 한 해 현금 소비량을 감안했을 때 이 투자 논의가 5월 당시에 컬리에게 남은 런웨이가 엄청 충분하지는 않았다, 이런 그렇죠. 상황이었는데요. 2022년 공시에 따르면 당시 컬리의 현금 보유량이 약 1,956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세간의 우려보다는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충분한 런웨이를 보장할 만한 규모라고 볼 수는
규모는 아니었죠. 그래서 컬리가 워낙 한 해 소진하는 현금이 2천억 원 정도가 되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당시 런웨이가 한 1년 조금 더 넘게 남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컬리는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수혈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계획이 좀 바뀌면서 자금 조달 계획 또한 수정을 하게 됐었죠. 예, 그래서 컬리가 사실 추가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앵커피가 2021년 말에는 프리 IPO 라운드로 컬리에 2,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또 당시에 컬리 기업 가치를 4조 원까지 올려놓은 장본인이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앵커피는 컬리에 이렇게 크게 베팅을 한 투자사인데요. 그래서 컬리가 상장을 재추진하기 전까지 좀 급한 불을 꺼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앵커피랑 아스펙스 캐피탈이 컬리의 급한 자금을 수혈을 해주게 되는데요. 급한 자금을 수혈해주는 대신에 당연히 투자자들도 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가져가고 싶었겠죠. 예,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투자 유치 조건이 정확히 어땠나요? 그 앵커피와 아스펙스 캐피탈은 이번 투자에 리픽싱 조항이라는 걸 달았었는데요. 리픽싱 조건이란 그 주가가 낮아지거나 계약상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식의 전환 가격이나 인수 가격을 함께 낮춰서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앵커피랑 아스펙스 캐피탈이 건 리픽싱 조항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컬리가 올해 안으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전환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전환 비율이 조정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전환 주식의 원래 전환 비율은 1대1인데요. 네.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전환 비율을 1대 1.8462343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앵커피랑 아스펙스 캐피탈이 같은 값에 컬리 주식을 더 이제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싼 값에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 셈이고요. 네, 기업 가치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면 원래 2조 7천억 원 선에서 투자를 받은 건데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리픽싱 조항이 발동하고 전환 비율이 조정되게 되면 몸값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앵커피의 지분율도 더 많은 주식을 가져올 수 있게 되니까 상승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앵커피가 현재 컬리 지분을 약 7.56%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앵커피가 컬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컬리가 그럼 영업이익 흑자는 어쨌든 지금 뭐 달성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영업이익 흑자 그 관련 내용은 4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지 2023년 총 결산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쵸.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컬리는 여전히 누적 1,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낮다고 그렇죠. 봐야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 흑자 달성은 못 이뤘지만 월 에비타 흑자는 달성했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컬리의 월 에비타 달성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과정하고 결과를 좀 아울러서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컬리가 어쨌든 월 에비타 흑자 달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이번 월 에비타 흑자가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뤄낸 거라면 뭐 월 에비타 흑자, 분기 에비타 흑자 이렇게 쭉쭉 나가서 연간 에비타 흑자, 영업이익 흑자까지 이어지겠죠. 쿠팡도 월 에비타 흑자 달성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5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컬리가 과연 쿠팡의 전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비타 흑자를 달성했다는 올해 1월의 매출이랑 판관비 내역은 아직 보고서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이 나와 있는 분기 보고서랑 컬리 측 답변을 통해서 컬리가 월 에비타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분기 보고서도 어쨌든 중요한 자료니까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서부터 살펴보면 2023년 3분기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컬리의 매출액 대비 에비타는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와요. 이 말인 즉슨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4분기 그러니까 3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마이너스 5%를 개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간 기준으로나마 에비타 흑자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흑자를 달성하는 데는 매출을 늘리는 것과 비용을 줄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물론 두 가지가 이제 다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컬리는 봤을 때 2023년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진짜 바짝 졸라매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우선 비교적 좀 쉽게 줄일 수 있는 지출인 광고 선전비 비출을 2022년 대비 줄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분기까지의 누적 광고 선전비 지출은 약 2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394억 원 대비해서 약 38%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줄였네요. 근데 사실 광고 선전비 줄인 거는 이런 말 조금 죄송하지만 일시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에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변동비 지출 규모의 변화 추이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변동비는 매출액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여 발생하는 비용이죠.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변동비를 잡아야지 어느 정도 흑자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변동비에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매출 원가, 운반비, 포장비, 지급 수수료 정도가 포함돼요. 근데 보면은 컬리의 매출 원가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컬리의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컬리의 매출 원가율은 70.5%로 약 71%입니다. 네. 컬리의 매출 원가율은 전년 동기 포함해서 항상 73에서 74%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매출 원가율이 2%가량 떨어진 거예요. 네네. 이 2%라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처럼 보이는데 컬리 정도 규모 기업이 매출 원가율 2%를 개선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그래서 직매입가나 판매 단가 등에서 조금씩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운반비, 포장비, 지급 수수료 지출 규모도 전년 대비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컬리는 이번에 월 에비타 흑자 달성과 함께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약 1,4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지난해 3분기 말보다 약 120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컬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월 에비타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컬리 측에 물어봤을 때 컬리 측은 월간 에비타 흑자 달성 배경이 꾸준한 구조적 수익성 개선 노력에 있다고 전했어요. 일시적인 수익성 개선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한 건데요. 네. 컬리가 작년에 평택과 창원 신규 물류센터를 두 곳을 이제 오픈했고 송파 물류센터는 철수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용이 일시적으로 크게 잡힌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픈한 다음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물류 효율화와 더불어 비용 안정화가 이루어진 것이 월 에비타 흑자 달성의 한 요인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와 마케팅 비용 개선도 물론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유료 멤버십 컬리 멤버스를 도입하면서 고객 로깅 효과가 나타나서 재구매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불어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비, 기타 운영비 등등 고정비도 1년 전보다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컬리가 이 월 에비타를 달성을 한 게 유의미하기는 한 건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2023년 4분기 결산이 끝나지 않아서 그 4분기 매출이랑 거래액 지표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 절감 구조가 만들어진 가운데 매출과 거래액이 4분기 동안 유의미한 수치로 상승해서 흑자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뷰티컬리 같은 이런 신사업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비용 절감 내역이나 거래액 데이터 등은 사실 내부 자료를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컬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적자를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확실해 보이고요. 어느 정도의 구조적 개선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컬리가 다음 단계 흑자를 달성해 나갈 포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간 기준 에비타 흑자는 유의미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 에비타 흑자를 만들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또 지속적으로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정말로 갖춰진 거냐 이걸 좀 확신하기 위해서는 2024년 1분기 실적까지는 적어도 나와봐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맞는 말씀인 게 사실은 쿠팡도 처음에 이제 분기 흑자 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 일시적인 거다. 비용을 좀 줄인 거다. 근데 이제 이후로 계속 흑자가 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들 조용히 해졌죠. 그래서 여기 뜯어봐야 아는 거고 저희도 이제 곧 보고서 나오면 저희 뜯어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뭐 기사든 방송이로든 어느
방식으로든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얘기가 마무리되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이제 컬리의 월 에비타 흑자 소식에 이어 다른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그 한 매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컬리가 이제 올해부터 모든 공급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금 정산 주기를 변경하는 거를 그냥 통보를 했다, 사실상. 그냥 통보를 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기사에 따르면 납품업체 대금 정산 주기를 최대 20일까지 늦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납품업체 대금 정산을 늦춘다는 게 예. 납품업체한테 줘야 될 돈을 늦게 준다라는 그쵸. 의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컬리는 그 기간 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산받는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늦게 받는 거니까 그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컬리가 혹시 흑자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네. 납품업체한테 부담을 떠넘긴 게 아니냐 오.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관련해서 컬리 측의 해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컬리 측은 정산 주기를 바꾼 것이라기보다는 정산 횟수를 쪼개서 늘린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모든 업체에 변경된 정산 주기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무슨 뜻이냐면 아시다시피 몇 네. 년 새 뷰티를 비롯해서 컬리가 취급하는 상품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네. 협력사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네네. 업체가 워낙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정산 주기를 다 일정하게 통일하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월 정산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산을 좀 더 오히려 빨리 받게 된 업체도 있고 늦게 받게 된 업체도 생기게 된 거죠. 또한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납품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변경된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컬리가 흑자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뭐 납품업체들한테 부담을 좀 떠넘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금 정산이 이렇게 정책 변경을 한 게 월 에비타 흑자 달성이랑도 뭔가 관계가 있나요? 이게 회계 처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물건을 봐서 팔면은 그 값이 무조건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금 정산 주기 변경과 이번 월 에비타 흑자 달성은 표면상으로는 회계 처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대금 정산을 늦출 경우에 정산이 연기된 금액만큼 컬리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대금 정산 정책 변경이 현금 소진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다른 여러 가지 패를 좀 시험할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간접적으로는 대금 정산 주기가 흑자 달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월 에비타 흑자 달성은 지난해 12월 기준이고 대금 정산 주기 변경은 1월부터이기 때문에 이번 흑자 달성 소식과는 일단 상관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 유통하시는 뭐 대기업들도 뭐 이런 거 사실 흔하거든요. 뭐 어쨌든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줄 돈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고 사실 이게 뭐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는 가장 최고라고 많이 알려진 방법이기도 하고 많은 유통기업이 쓰는 방식이기도 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최근 컬리의 행보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컬리가 퀵커머스를 시도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여러 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컬리가 성장성 유지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 퀵커머스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가장 최근에는 컬리가 배달 대행업체 부릉이랑 손을 잡고 강남에 1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세운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컬리가 최근에 대치동에 MFC 설치를 위한 계약과 함께 MFC 운영에 필요한 물류 위탁 계약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 여러 위탁 물류 업체를 검토한 끝에 MFC 운영 파트너사로 부릉을 낙점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MFC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도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컬리가 설치하는 MFC는 퀵커머스 사업을 위한 다크스토어로 현장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받은 주문 상품을 빠르게 배송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올리브영의 오늘드림이나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비마트의 물류센터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좀 솔직히 의아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퀵커머스가 사실 최근 나온 것도 아니고 좀 됐잖아요. 얘기 나온 지 꽤 됐고. 근데 갑자기 왜 퀵커머스를 하려는 건지 컬리 측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컬리가 상장 재도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꺾인 매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또 다른 카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컬리가 2023년 여름에 오늘 뭐 먹지라는 코너로 저녁 배송 퀵커머스를 잠깐 테스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모델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볼 가능성은 늘 열어두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MFC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컬리가 본격적으로 퀵커머스에 뛰어드는 건지 아닌 건지 지금 애매한데 사실 퀵커머스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서 사실 뭐 다른 기업들도 참여를 했다가 접은 데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오는 기업도 있어서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이죠. 네. 그래서 컬리가 퀵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퀵커머스에 뛰어들려면 지금 MFC를 비롯해서 뭐 라이더 등등 이런저런 인프라를 추가로 확보할 게 굉장히 많은데 파트너사랑 손잡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컬리가 그 정도로 자금적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퀵커머스 시장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마트나 올리브영, 오늘드림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컬리가 현재 식품과 뷰티를 모두 취급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이제 잘 가면은 비마트와 오늘드림을 합친 형태의 퀵커머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향후 성장성을 어필할 만한 하나의 카드론을 쓸 수는 있겠지만 퀵커머스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엔 과연 도움이 될까? 이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퀵커머스 사업 확장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컬리 측 답변처럼 소비자 반응에 따라서 파트너사랑 협업해서 좀 부분적으로 전개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근데 컬리가 최근에 CU랑도 뭐 파트너십 맺지 않았나요? 컬리는 CU랑 컬리 특화 CU 편의점을 오픈하는 등 함께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컬리는 오프라인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닌데 CU와는 앞으로도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컬리와 CU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보는지 이커머스 전문가에게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양사가 충분히 좋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컬리 입장에서는 PA 브랜드를 키우고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비교적 적은 투자로 크게 확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CU는 타 편의점 브랜드 대비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컬리가 이거저거 정말 열심히 하네요. 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응원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컬리의 월 에비타 흑자 소식이 뉴스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컬리의 상장 재추진을 뭐 할 건지 그렇다면은 시기는 언젠지 막 이런 거 가늠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상장 재도전을 할 것인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컬리 측의 상장 계획을 다시 한번 물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내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쓰는 것. 두 번째는 IPO 시장이 개선되는 시점을 계속 지켜보는 것인데요. 외부 상황은 사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를 최대한 다져놓는 데 집중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적절한 시기를 봐서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응원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컬리는 지금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성장성과 수익성 사이의 무게추를 계속 옮기고 있어요. 지금은 무게추가 아무래도 수익성 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컬리의 적자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장까지 순항하기 위해서는 사실 매출 성장 쪽의 무게추도 결코 겨둘 수는 없겠죠. 그쵸. 현재 컬리의 아킬레스건은 적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줄어든 매출 성장폭에도 있습니다. 또 쿠팡의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장 기대 수준만큼의 매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컬리가 이번 월 에비타 흑자 달성을 첫 단추 삼아서
이제 시장을 놀라게 할 또 다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2023년 총 결산과 2024년 1분기 실적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 총 결산이랑 2024년 1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그거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분석을 해서 네, 독자분들과 공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정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